이런 말이 있죠, 선생님. 그 인간은 평생 뇌를 써도 뇌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한때 화제가 됐었어요. 저는 10% 많이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모든 말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아, 그래요? 선생님은 뇌를 얼마나 엄청나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많이 쓸 것 같아. 그렇죠? 저도 많이 쓰는데 저는 잔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저는 도락당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뇌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 네, 그냥 잤죠. 아, 근데 자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걸 들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네. 대단한 거지. 이걸 주니까 앉아있습니다. 저는 기계학과를 나왔거든요, 선생님. 기계학. 예, 기계는 만질 줄 몰라요.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실습을 해요, 기계과에서. 한번 쇠를 쫙 가르고 북동이 막 튀잖아. 그럼 머리가 탈까봐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니까, 락이니까 머리 못 자르죠. 저는. 예. 그래서 사실 기계과를 다녔으면서도 한 번도 수업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좀 사실 말이 그렇지만 기계과라는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도울 선생님하고의 어떤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말 지적인 배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에 그런 분을 제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정말 뇌를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과생, 과학자입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네.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태를 갖는 어떤 것. 이 양자역학의 내용들은 진실이고 우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상 속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매시고 막 이렇게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떡볶이집 아저씨 같이 그런 느낌. 이제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은 흰색 가운을 입고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머리 곱슬이고 그죠? 안경도 큰 거 쓰고. 그거, 네. 근데 보통 과학자들의 복장은 이거보다 더 좋아지긴 힘든데요. 사실 청바지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기본 복장에 가까워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하신 복장이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리학 이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계공학과 나오셨다고?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네. 물리학을 왜 싫어해? 저요? 숫자잖아요. 저 숫자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제 차차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땀난다. 자, 그럼 우리 앉아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스타 물리학자십니다. 보통 이게 과학자분들은 스타가 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스타 과학자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면 저는 1,000원짜리 전자계산기예요. 오, 사실-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감히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아마 여기서 스타 과학자라고 할 때는 방송에 자주 나오는 과학자. 네. 근데 우선 스타 과학자라는 말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뭐 제가 하는 게 그렇죠, 뭐. 아니, 그러니까 과학자의 본분이 뭐 스타성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세계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일차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스타 과학자 이렇게 하면 그 모독적인 난 발언 같은 선생님 스타 강사 하시잖아요. 아니야 난 스타 안 해 절대 스타시죠. 날 싫어하는 사람 많아 스타라는 게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거를. 한 100만한테 다 안 달아보셨죠? 저는 100만한테 한번 당해봤잖아요.
저는 스타 과학자라는 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스타 과학자시라는 거. 그건 그 과학을 대중에게 네. 이해시키는 것을 자기 학문의 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겠지.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네요. 아니, 저는 가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뇌 구조가 좀 궁금은 해요. 근데 그 보통 천재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그러실 테니까 보통 두 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나는 특별한 뇌를 가졌어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호두 도울이라고 그랬잖아. 원래 어려서부터 머리가 나쁜 게. 교수님, 전 1,000원짜리 전자계산기라 그랬잖아요. 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그래. 유치한 질문인데 진짜 이런 거 제일 많이 받지 않으세요? 뭐 어린이날, 뭐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면 뭐 혹시 뭐 아이언맨 가능해요? 막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미래에 될지 모르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김상학 교수님이 그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신 분인데 도대체 물리학이라는 게 뭘까요? 물리라는 그 단어에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물리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물의 이치를 사실 알아내는 그런 물의 이치, 그런 걸 물질의 탐구하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물리는 죽어 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 생물학은 살아 있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제 이런 분도 있지만 생물도 물이죠. 네, 광물도 물이고 심지어 사람한테도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자들은 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뉴턴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과는 물리학의 과일이기도 해요. 사과를 놓고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물인데 사과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날아가겠죠. 네. 피하지 않으시면 맞을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물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색깔이 왜 이럴까? 이것의 색깔이 왜 이런지도 역시 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고요. 이걸 한 입 베어 먹으면 어떤 맛이 느껴질 텐데 그 맛은 왜 느껴지는 것이고 이걸 먹으면 몸에 힘이 나는데 왜 힘이 나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는 게 양자역학이신 거죠? 아니 사실 양자역학은 그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 대학교 한 연구하는- 3학년 때는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고 물리를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과를 잘라보면 반으로 자르고 또 자르고 언젠가는 끝이 날까? 아니면 끝없이 자를 수 있을까? 즉 세상 만물은 쪼개었을 때 무엇으로 되어 있나?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 원자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요. 양자역학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백투더 퓨처 뭐 엔트 그런데 무슨 그런 거 나오던데. 그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양자역학이죠. 영화에서. 그죠? 막 뭐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렇죠.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뭔가 괴상하면은 양자역학이야. 왠지 이제 과학으로 설명한 것 같으니까. 네, 있어 그런-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그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을 공부하시게 된 건지. 어쩌다 가수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 뭐 할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요. 노래를 제일 잘했어요. 저도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몽땅 기계가 해줘요. 공생하면서 서로 돕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낙관론에 동의하지 못해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 일을 왜 인간이 합니까? 인간은 이 상태로 가면은 금방 파멸됩니다.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과학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나는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최근에 김상욱 교수가 쓴 책도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 다 와, 다 줄을 다 줄 쳐서 잠깐 좀. 이게 지금 줄을 글씨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다 뭐 이렇게 막 쓰셨어. 좀 노안이라 잘 안 보이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야, 근데 전 이렇게 보니까 시작부터 이제 열변이 딱 나오시고 막 토론이 진행이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뜨거워진 느낌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전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딱 네. 들으면 선생님 지금 막 생각하시거든. 땡땡땡땡땡. 요거 봐라. 하면서 탁. 아니,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 혼자 인문학자인데 네. 그냥 아무래도 과학적 분위기에서 우리 대소가가 다 과학자들이니까 그런 데서 컸기 때문에 기승전 가족 자랑이 좀 있으세요? 조금 이해는 좀 남보다 하는 편이야 과학책을. 저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집안에 다 인문학 아니면 예술을 하신 분밖에 없어요. 저만 과학자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요? 여기 또 반대시군요. 예. 두 분 다 이렇게 자랑하러 나오셨어요? 그렇게 자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하세요? 야, 그래요.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인데요. 그 학교 그거 대단한 거야. 아니 할아버지 맞아.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지셨고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그래요. 아니 오늘 두 분 만나시는 거 이렇게 좀 기대하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전직 대학 교수이고 철학자인 사람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과에 입학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에서 다시 학생으로 변신해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김용옥 씨도 오늘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용옥 씨는 한의학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기철학을 체계화하겠다고 졸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사람들한테 화제가 맞아요, 제 맞아요. 주위의 수많은 이공계 학생들도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 친구들이 그때 동양 사상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계기로 저랑 같이 한 방을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물리과 학생은 결국 물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기도 맨날 노자 일더니만. 야.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한 분이셨고 오늘 또 걱정도 되는 건 제가 그 과학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제가 동양에 살면서도 동양 이 사상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좀 비극이라고 생각을 이제 갈수록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극인가요? 비극이죠. 왜냐하면 왜 비극인가요? 서양 철학은 우리가 공부를 뭐 깊게 못하지만 네.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실제로 공부도 했지만 정작 우리 선조들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땅의 사람들이 했던 철학을 정작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걸 하기도 두렵고 한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도울 선생님 책을 몇 권 이제 읽었는데 깊은 감명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아직도 시간은 많으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큰 그 기대를 갖고 왔어요. 저도 많이 오늘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김성학 교수도 그 강의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교수님 강의도 잠깐만 우리가 맛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지, 예. 정말. 살짝 근데- 조금만 예, 맛보기로. 좀 부담스러운 괜찮아요. 부담스러운 아니,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럼요. 그것도 칠판도 갖다 놓고 예, 한번 우리 교수님 강의 한번. 네. 편하시죠? 예. 네.
교수님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 이게 탁 앉아 계신 거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전자계산기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 어떤 거? 뭐 살짝. 오늘 인간과 기계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생님 옆에서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가끔 좀 여쭤볼게요.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시죠? 네. 숨을 쉬지 않고 좀 있다 보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쉰다는 게 뭘까요?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허파라는 곳에서 특별한 호송 열차에 태워서 몸 곳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호송 열차의 이름을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피가 붉게 보이죠. 그렇게 호송 열차에 태운 산소를 혈관이라는 철도를 따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을 합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십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들은 다 산소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주로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물질들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연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태워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모든 기차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과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은 똑같은 연소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자동차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하고 감정이란 걸 갖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런 의식, 생각 이런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뇌란 것은 단지 신경세포들의 조합인데 신경이란 것은 인간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한 5억 년 전쯤에 해파리에서 최초로 신경계가 나왔다고 믿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제 발을 만지면 전기 신호가 내 머리로 전달되는 걸 통해서 감각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기 신호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뇌의 작동 원리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 작동을 그대로 모사하여 유기물은 아니지만 실리콘과 반도체로 만들어진 어떤 기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전류를 통해서 마구마구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조차도 사실 그 근원에는 기계적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명인 이상 인간도 기계죠. 기계죠.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앉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기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기계적이야. 이건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작동 원리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작동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인간은 기계지만 특별한 기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어디 밀림에 떨어지면 단 하루도 생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종이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로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1000만 1억 개체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유일하죠. 그래서 인간은 전혀 모르는 존재들끼리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상상의 산물들을 저희는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지 외계인이나 다른 동물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협력하여 거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라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걸 지우지 말고. 저걸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래. 바로 갈수 들어가자. 있게. 바로 갈수 들어가자. 있게. 아우 바로 훅 들어오시려고 그러죠. 바로 훅 들어오시려고 그러죠. 지금 바로 들어가실까요? 응. 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 오늘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어. 이게 보통 이게 약간 그 배틀 분위기야. 그 배틀 분위기야. 이게 딱 관계야. 이게 딱 관계야. 이렇게 약간 등장 걸음이 다르신데 오늘. 알겠습니다. 좋아요. 김상욱 교수가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에너지가 작동하는 체계, 그 뭐 인간과 그 기차나 결국 기본은 같다는 거를 물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말은 것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더 가까운 표현인데 이 말을 내가 처음 했을 적에 나는 사실 가슴에 퍽 했어요. 사실 생명은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우리 철학자 같으면은 오늘 하신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은 기계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이 서브젝트의 이 범위가 기계로 전적으로 규정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할 거는 생명은 기계와도 같은 한 측면이 있다. 한 측면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생명은 기계다.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규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이거보다는 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비동사로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라는 말하고 science라는 말하고 테크놀로지, 기술, 테크놀로지 이거는 아주 근본이 달라요. science and technology 할 때 science라는 거는 그저 뭐 옛날에 말은 knowledge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knowledge라는 말인데 지식, 영험스러운 지식 이런데 디덕션이죠. 그러니까 연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개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사고에 저기래서 계속 이렇게 연역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뭐 마녀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전부 원리, 법칙 이런 말이 붙어요. 서양의 과학사는. 근데 우리 동양을 보세요. 뭐 인쇄술의 발견이라든가 뭐 건축술이라든가 종이의 발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원리가 아니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동방에서는 이 기술이에요. 삶의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나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까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까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까치가 자기 집을 짓는 거 보면 최고의 영장을 골랐고 그리고 집을 짓는 거 보면은 걔들이 이거 나무만 갖다 쓰질 않아요. 요새는 전선이니 이런 것도 다 현대적인 기물까지 다 응용해서 써요. 그리고 그게 그냥 엮은 게 아니라 한 번 이게 엮을 때마다 2부에서 이렇게
저기를 풀 같은 걸 내 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러고 그 안에 구조 같은 걸 보면 가장 완벽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심지어 이놈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면은 여기 환경이 변해서 이거를 또 그대로 뜯어가요. 뜯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테크놀로지는 이미 까치 레벨에서 완성이 됐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이라면 이거는 귀납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동방 사람들이 18세기까지만 해도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는 월등 서양보다 우월했습니다. 우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축술이라든가 뭐 인쇄술이라든가 도자기 하나 만드는 실력만 해도 우리가 훨씬 우세했습니다. 삶의 예술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양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서양은 결국 한 뭐 200년 전 18세기 후반부터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랑데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융합이 돼서 무지막지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괴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인류 딱 그냥 머릿속에서 집을 딱 해놓고 젊은 콘크리트 하는데 타탁 순식간에 집을 지어버리는 식이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 삶의 방식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학과 기술은 다르다. 이분은 과학자예요. 기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사고를 계속 따라가면서 다양한 뭐 공부를 굉장히 넓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상옥 교수 같은 사람들을 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지들끼리만 정치를 해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뭔 꿍꿍이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알자는 게 민주란 말이에요. 지금 사이언스 과학자들 내부끼리는 통하는 언어가 있어. 근데 그 암호화돼 있어요. 그게 수학이라는 암호화돼가지고 우리가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까 여기 수학 때문에 이거 공부가 싫다고 그랬잖아. 과학 공부가. 저요? 아까 수리 때문에 수학 때문에. 힘들죠. 나도 그랬어, 나도. 숫자 너무 좋네. 동지야? 야, 처음 궁금해본다. 야, 내 인생의 비극이야, 내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수학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철학이 제 궤도를 가는데 하고 내가 아주 한탄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내가 수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그래. 학원을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세요. 같이 가자고. 승철아, 뭐하냐? 수학학원 가자. 그거 안 되지. 딥. 근데 서양의 사이언스라는 건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기계라는 말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기계라는 말이. 이게 고전에 나오는데 이게 장자에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공자의 그 제자인 자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게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이 자공이 초나라를 갔다가 이제 진나라로 오는 길에 어느 노인이 물을 깃고 있는 장면을 만나요. 어렵게 저 밑에 우물 끝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걸 하나하나 물동이로 지어 나르고 있는 노인이, 그러니까 자공이 있다가 그 안타깝단 말이야. 그 노인, 그 노인장 그 물을 퍼내는 일종의 기계가 요새 같으면 이제 모타 펌프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활용하시면 작은 힘을 들이고도
큰 효과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공은 아주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쭉 보면서 하는 말이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기사가 생긴다. 기계로 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자동차 하나 집에 갖고 있는 건 빨리 가니까 좋지만 그러면은 뭐 배터리도 갈아야지, 뭐 빵꾸도 나면 어디 또 가야지, 또 검사도 맡아야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쓸데없는 기계는. 기사가 많이 생기면은 기사로 인해서 기심이 생긴다는 거야. 기심. 이 기심이 사람에게 깃들기 시작하면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편한 것만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심은 인간의 본심을 망쳐버려서 도가 깃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비부지.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다. 오비부지. 수이불이야. 그건 부끄러워서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내가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 내가 좀 가슴이 컥 맥혔다는 게. 오래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오늘날 뭐 알파고가 됐던 기계라는 문제가 이게 아까 대두가 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양의 90% 이상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당하고 볼 것이냐. 우리는 이 기계라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런데 서양은 기계 과학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막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이건 과학적인 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진보가 아닙니까? 개똥이다, 이래. 개똥이다, 이래. 개똥이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자는 건 과학의 진보, 이런 물리학자들이야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법칙의 전개 과정에 우리가 역사가 선택을 잘못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 장자가 어느 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독수리가 하나 나타난 거야. 큰 날개를. 그래서 얼른 가서 화살을. 지난주에 호랑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독수리가 쫙 꼬라보고 있는 거야. 뭘 꼬라보고 있냐면은 까치를 잡으려고. 근데 까치를 또 이러고 보니까 그놈이 뭐냐면 사마귀를 먹으려고 떠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보니까 사마귀가 개미를 먹으려고 있는 거야. 자, 이 순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막 속으로 들어가서 막 덜덜 떨어요, 장자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그래.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그래. 그 순간에 누가 내 뒤에서 쏘고 있으라고 했어. 누가 내 뒤에서 쏘고 있으라고 했어. 누가 나를 꽂고 있었겠냐. 지금 솔개를 쏠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자기를 누가 꽂고 있냐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여태까지 뭐 플라톤 이래, 피타고라스 이래, 유크리트 이래,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쳐 오늘날까지 마음 놓고 그냥 화살질 해온 거야. 그냥 화살질 해온 거야. 그냥 화살질 해온 거야.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문명을 놓고 볼 때 최근 200년 동안에 이 서구 문명의 이 소위 말해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근데 장자가 뭐 BC 300년경 사람이니까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가 뭐 23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볼 적에 과학 이대로 좋은가? 에? 과학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직접 처음 보셨죠? 이렇게 강의. 네, 오늘 큰 영광입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네. 직접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러셨죠? 네. 역시 그 어떤 공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과학자가 보시기에 또 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제재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미안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 기계의 노예가 될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약간 익숙해진 거예요. 그거에 너무. 그 SF를 보면은 외계인의 침공 이런 게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왜 서양의 SF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두려워합니다. 아메리카에 가서 거기 살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백인들이 사는. 그런 경험을 가진 문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SF에는 인류를 파괴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기계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자분은 아시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 두려움에 떨 수 있죠. 저는 뭐 요새 모모야 뭐 이승철 노래 틀어줘 그럼 좀 이따가 네 너튜브에서 이승철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저 자체가 저는 너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가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감성을 질문인가요? 가지고 있고 그 감성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질문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면은 그 질문을 다시 곱씹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시지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거는 자신의 느낌인데 실제로는 무작위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결정했다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법 체계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제가 지금 만약에 저 사과로 막 이승철 씨를 한 대 퍽 때려요. 실제로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저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다 신의 뜻이거나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회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래도 진짜 뭐 이렇게 그 노래를 감성적으로 우리를 터칭할 수 있겠느냐 기계들이 거기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미 하고 있죠. 이미 노래를 만들고 있잖아요. 성악가를 대신해 로봇이 등장해 공연을 하는 오페라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교실처럼 꾸며진 공간에 관람객이 앉는 순간 로봇 5대가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안녕이라는 글자를 아래 칸에 또박또박 베껴 쓰는 로봇. 알파고는 인간이 즐겨온 가장 오래된 두뇌 게임 가운데 하나인 바둑의 고정관념과 틀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카피잖아요, 사실은.
메모리 돼 있는 걸로 구현하는 거죠? 아니죠. 인공지능 특히 그 알파고의 그다음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학습해서 이제는 그런 애들이 나올까봐 지금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왜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밥줄이 지금. 노래 나보다 잘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은 네.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르며 사시면 돼요. 왜 기계하고 싸우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는 인간보다 빨라요. 왜 마라톤을 하죠? 왜 달리기를 합니까? 자,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치는 절대적 우위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조차도 사실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상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계보다 잘해야 행복하다고 믿겠다면은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행복을 정의하면 돼요.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 화가들은 기를 쓰고 원근법까지 이용하면서 사물을 최대한 똑같이 그리려고 했으나 사진기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걸까요? 19세기를 통틀어 100년 동안 화가들은 새로운 답을 찾아요.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건 미술이 아니야.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놓고서 이걸 테이프로 여기 붙여요. 이거 예술이야. 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계도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죠? 발전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니 그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와의 싸움이나 더 뛰어난 테크놀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의하는 거란 것을 이미 현대 미술가들은 19세기에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공식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 기계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사실 20세기 초에 기계가 대량으로 인간 문명으로 들어오거든요. 전자기기들이 집으로 냉장고, 세탁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때 누군가 이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 왜 세탁기를 사지?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냥 하인 쓰면 되잖아. 세탁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녀와 하인은 직업을 잃잖아. 제 생각은 달라요. 그 일을 왜 인간이 합니까? 그 일을 왜 인간이 합니까? 그 일을 왜 인간이 합니까? 세탁기가 해줄 수 있다면 세탁기가 이제부터 세탁을 하고 그 시간에 하인과 하녀였던 분들은 다른 자신이 하고 싶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녀와 하인들, 세탁을 하던 그분들이 더 좋은 일을, 그 전에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기계는 좋은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몽땅 기계가 해줘요.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지금 얘기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걸 방치하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불안감이라든가 인간이 그 규정하는 거에 인간의 문제지 기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도 이승철의 감정과 그 노래 가사를 다 이해해서 이런 가사는 이런 슬픈 감정이다라는 게 전부 주입시켜 놓은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 충분히. 그걸 이승철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라고 듣고 사는 세상? 난 이런 게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 아까 세탁기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좀 말씀드리면 난 지금도 세탁기를 안 쓰고 내 몸의 빨래를 내가 다 하거든. 짤순이만 하나 써. 짤순이만. 그래도 모든 거 빨래 널고 그러고 사는데 나같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역사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반대로 기계가 절대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과학자 입장에서 뭐 그런 거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아마 당분간 기계가 인간을 가장 따라오기 어려운 것은 욕심.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가까운 건데 인간만큼 욕심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인간을 기계가 도달해야 될, 그 인공지능이 도달해야 될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의식이나 지능을 본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기계보다 빨리 못합니다. 1초에 100만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면은 기계는 인간보다 잘합니다.
바둑같이 무엇이 이기는 건지가 정확히 숫자로 정의가 되면 금방 잘하게 돼요. 기계는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새로운 지능과 인간은 공생하면서 서로 돕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이 과학자의 논리에 우리가 져요. 논리가 저긴데 그래도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해서 이 공생하고 이러한 것이 잘 될 거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자기 창조적인 세계를 찾고 뭐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런 낙관론에 동의하지 못해요. 결국은 인간은 이 상태로 가면은 금방 파멸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바다 환경의 악화 같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옛날하고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 스케일이. 실제 지난 한 100여 년, 20세기 이후에 그 과학기술이 보여줬던 무시무시한 어떤 그 파괴력은 자본주의에서 온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저희가 이런 표현도 써요. 자본주의의 엔진이 바로 과학기술이에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빨라야 되나요? 우리가 다음 스마트폰 새로운 모형을 꼭 내년에 받으셔야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10년만 있다가 새로운 거 받으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기계의 지제는 기계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논의가 과학자 입에서 결국은 기계의 잘못이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유포시키고 있는 조직,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의 횡포.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본주의적 그 사회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그렇게 어떤 방향을 틀어간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온난화돼서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온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살아남을 거고 못 사는 생명체는 죽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 지구의 환경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예요. 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 밖에 어디 외계에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들이 지구를 탐사하러 왔어요. 지구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온 거죠. 한 군데 가서 가로 세로 1m 어떤 샘플을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거든요. 땅에 떨어지면 대한민국만 해도 70~80%가 산지인데 산 같은 데 떨어질 거예요. 운이 좋아봐야 물고기 한 마리나 벌레가 나올 거고요. 그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로 꽉 찬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구의 주인은 미생물이구나.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과학의 눈으로 본 지구의 생명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위치는 사실 되게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수의 인간만을 위해서 합의할 건지 가능한 다수를 위해 합의할 건지 아니 무엇이 여기서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도울 선생 같은 분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하여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데 아까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 네. 근데 그걸 굉장히 미생물이라는 말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말을 해주는데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노자에 이런 말이 있거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때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려냐.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궁극적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자체 스스로 그러함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듣고 보니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이야기는 지구 생명체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미생물이라고 답을 해야 되고요.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지구죠. 지구 그 자신이죠. 사실. 지구 자체지.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인데 이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멈출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준을 넘어버렸거든. 이 역사를 지배하는 정말 가시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좀 규제를 하느냐, 자제를 시키느냐라든가,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켜도 어떠한 과학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서 개선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온 거죠. 지금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아까 제가 한 이야기는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과학이 인간에게 잘 사용되고 통제가 된다면 좋아질 거란 이야기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는 이미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 경고를 하면서 끝없이 더 플라스틱 덜 사용하고 에너지 아껴 써야 되고 이 얘기 수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인간이 활동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는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통제가 된다면 아니 여기가 무슨 심포지엄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시고 너무 진지해. 아니, 이거 중요해가지고. 아이 다 안 나가요 이거 어차피 이거. 오늘 말이야. 오늘 이 젊은 과학자를 만난 내 소감은 상당히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와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I welcome. I welcome. 마무리할까요? 오늘 뭐 저희를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아까 제가 수식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잘 어울리는 수식을 식을 하나 써서 하나씩 진짜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철 씨께는 이런 수식을 드릴 텐데요. 좀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 Y는 이거 어제 본 것 같은데 참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먼저 이 뒤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x 제곱은 원이에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x의 3분의 2승이라는 함수는 뾰족한 이 두 개를 더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더해 볼게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지죠. 이승철 씨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 사인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액자에 넣을게요. 정말로? 네, 액자 날짜를 좀 써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음악으로는 제가 지금 딱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서 오늘 그 노래를 들려드릴까. 이 사랑을 얘를 보니까 제 노래가 하나 생각나네요. 도울 선생님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하학적 도형 중에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점입니다. 점에 대한 거예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크기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실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끝없이 작아지는 부분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심오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 진짜 어려워했고 과학 진짜 싫어했는데 오늘 뵙고 나니까 이제 더 싫어졌어요. 힘들어. 더 어려워지고요. 있는 얘기라서. 힘들어. 저 책에 제일 마지막에 쓴 구절 간단한 거 하나만 내 읽어볼게요. 과학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태도다. 결국 과학이란 논리라기보다는 경험이며 이론이라기보다는 실험이며 확실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것이며 권위적이기보다는 민주적인 것이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돼. 네, 감사합니다.